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송화비결, 격암유록, 그리고 정감록입니다. 이 중에서 정감록은 조선의 조상인 이심과 조선의 멸망 후 일어설 정시의 조상인 정감이 금강산 또는 가야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의 저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 왕조 건국 직후 불안한 민심을 배경으로 이 책이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정시성을 가진 구세주인 정도령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된다는 것이 정감록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정감록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영조, 정조 무렵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 기록들 중에서 정감록이 최초로 언급된 예는 1739년 조선 영조 때 6월 9일자 승정원 일기입니다. 여기서 영조 임금은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화하고 사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정감록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예언들은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추측합니다. 정감록에는 이씨가 망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조선 왕조에 반대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탓에 조선시대에는 금기시되었지만 민간에는 널리 퍼졌습니다. 정감록은 일제강 전기까지 많은 신흥 종교의 경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감록은 필사가 반복되면서 판본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핵심 요지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계룡산에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씨를 두고 도령이라고 말합니다. 정감록 모반 사건의 판본에는 이씨가 망하고 김씨, 유씨, 정씨의 3국으로 나뉘었다가 최종적으로 정씨가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도령이 새 왕조를 세우기 전까지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지역인 승지로 피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승지는 현재 기준으로 경상북도 영주 시풍기 금계리,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도심리, 속리산 산속,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곡동,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월군으로 향하는 조양강,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남산제일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승지로 지목된 곳들이 대체로 남부지방이고 때가 되면 그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정감록의 성지는 남부지방에서 먼 북쪽, 특히 서북평안도 지역이라고 추정함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봉기인 홍경래의 난이 농민봉기에서 정감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후 홍경래 이름과 더불어 정감록은 19세기 농민봉기의 바이블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큰 고을은 전무하고 상당수는 산속했고 바위 그늘 등 일반적 거주지로서 부적합하지만 대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즉 무릉도원이라는 생존주에 언급하는 베이스 캠프에 가깝습니다. 이를 위와 조합하면 농민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거나 세금 문제 등으로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 실제 숨어들기 최적의 지세가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정감록에 항상 언급되는 궁궁이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것의 해석으로 반란도 일어나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제각기 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학운동을 일으킨 동학접주, 손아중 선사가 마상 배꼽 아래에서 꺼냈다는 비결이 정감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크기는 15.6m로 절벽에 새겨졌습니다. 명치북은 배꼽에 봉인되는 적이 있는데 이 안에 절의 창건자인 검단선사가 비결을 써넣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구가 이 비결을 꺼내기 위해 봉인을 풀었다가 하늘에서 갑작스레 천둥과 번개가 내렸고 이구가 책의 첫 장을 열어보니 첫머리에 전라감사 이구가 연다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구는 두려워하며 다시 봉인하였고 중이 이 비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에도 정감록은 신흥 종교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의 정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올 때마다 정도령 드립을 많이 쳤는데 특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창당과 1992년 대선 출마,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돌풍, 2010년대 들어서는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당시 총리가 잘 맞아떨어져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예 정시 유력 정치인들을 패러디할 때도 종종 쓰이는 모양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본인이 2007년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정도령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제10대 대통령까지 나온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성을 가진 분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영부인 북한의 역대 국가원수들 가운데에서도 정치성을 가진 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씨보다 드문 성씨인 전씨, 노씨 출신에서도 대통령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씨 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마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예언이 맞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책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원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최초에 정감록을 썼겠지만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감록이라는 이름만 들어왔을 뿐 실제로 원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리지널 정감록의 명성이 높아지자 여러 사람이 그 명성에 기대어 다른 내용을 담은 정감록을 익명으로 집필하여 퍼뜨리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정감록의 내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대충 내용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기 전 일부 사람들은 바다 건너 섬나라의 진인이 팩성을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광복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트루먼 독트린을 주창하여 한국 전쟁에 미군을 파병한 것을 이유로 당시 많은 국민들이 트루먼을 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 왕조가 도읍할 곳으로 꼽히는 계룡산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던 공주시나 정부 대전청사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매우 가깝습니다. 계룡대 또한 계룡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당시에도 계룡산 아래 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으나 세종시는 영기군 남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지역이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현대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입지가 좁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감록에 임진왜란 관련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정감록이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다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의 의미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도 정치와 탐관 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던 조선 백성들에게 새 세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감록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3대 예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정감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정감록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정감록의 주요 내용이 민중의 저항, 의식을 반영한 문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감록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민중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문서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감록의 내용이 후대에 계속해서 수정되고 추가된 과정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대와 세종시의 연결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감록의 전설과 연관된 문화재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감록의 현대적 의미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해에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로켓을 타고 또는 우주선을 타고 다니며 화성이며 온 우주를 다니는 시대에 정작 우리는 지구의 바다 밑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지 않은가. 아직 10%도 채 알지 못한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달보다 늦게 심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나 보다. 2012년 3월 26일 영화감독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카메론은 딥시 챌린저라는 이름의 잠수정을 타고 태평양의 수면에 1908m까지 하강하여 역사상 가장 깊은 곳까지 단독으로 도달한 잠수 기록을 세웠다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TV에서 본 것 같다. 하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언제나 깨지는 법. 2019년 베스코브가 자체 제작한 리미팅 팩터라는 잠수정은
세계 최초의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었고 제작비만 4,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70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해저 1만 4천 미터의 수압에도 견딜 수 있으며 로봇팔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무엇보다 16시간 정도 잠수할 수 있는 최첨단 잠수정이라고 한다. 이 리미팅 팩터라는 잠수정을 타고 수심 1만 928m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 11km 정도의 깊이다. 그리고 지구 전체 해양 표면적이 약 3억 7천만 제곱킬로미터임을 고려하면 전체 바다에는 3억 종이 넘는 심해 생물이 산다고 한다. 다시 말해 바다는 광활하고 드넓기 때문에 괴생물체가 산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만일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새로운 종을 하나 더 발견했을 뿐인 것이다. 그럼 남극에서 발견되었다는 미스테리 괴생물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수년 전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려진 남극바다. 괴물은 일본어로 인간이라는 뜻의 닌겐으로 불린다. 남극 주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과학자 등 다수가 이 바다 괴물을 목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손가락이 달린 종류에서부터 긴 다리에 거대한 눈뭉치를 닮은 몸통을 가진 괴물까지 닌겐은 몇 종류가 있다고 한다. 닌겐의 특징은 몸집이 거대하다는 점과 몸통의 길이가 20m에서 30m에 달한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며 닌겐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위성사진 및 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다고 한다. 물론 많은 분들이 조작이다에 한 표를 던지겠고 나 역시 직접 보지 못했으니 일단은 조작이다에 슬그머니 한 표를 주고 싶다. 옛날 같았으면 조작이 쉽지 않아서 쉽게 믿었겠지만 요즘 워낙 시대가 시대인지라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지 않는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절대 조작의 흔적을 찾지 못할 만큼의 기술이 있다 보니 쉽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만 같아 조금은 씁쓸하다. 그래도 늘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는 잠수함에서 찍었다고 알려진 닌겐의 사진이다. 이 닌겐을 처음 발견한 곳은 남극에서다. 포경 중이던 일본 잠수함 앞쪽에서 굉장히 큰 생물체가 레이더에 나타났고 그것을 잠수함이라고 하기에는 닌겐의 움직임이 뭔가 많이 달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커다란 고래겠거니 했지만 정작 고래의 움직임과도 거리가 있었다고 사진을 촬영했던 승무원은 말했다. 차후의 사진을 확인한 승무원 모두는 경악을 했고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니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괴생명체였다고 한다. 승무원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 자신을 신기하게 바라보고는 유유히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고 한다. 사진상으로나 실제로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가늠했을 때 그 괴생물체의 크기는 15m에서 20m 정도의 크기였다고 한다. 이미 일본 포경선 사이에는 전설처럼 떠돌던 심해 생명체였고 그것을 드디어 증거로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닌겐의 종류는 다양하고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한다. 가장 큰 닌겐의 크기는 최대 30m에 이른다고 한다. 사진에서와 같이 잠수부와 닌겐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심해 생물이다 보니 눈이 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손이 있는 닌겐과 없는 닌겐 등 대체적으로 인간 형태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소유한 닌겐도 있다고 한다. 보통 얼굴의 윤곽은 입과 눈은 뚜렷하지만 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닌겐은 특히나 일본에서 많이 유명하다. 그래서 닌겐이라는 이름도 일본에서 지어준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남극기지의 연구원들이 목격했다는 증언도 가끔 나온다고 한다. 역시 예티나 설인처럼 순식간에 눈에서 사라졌다라는 증거 없는 소문만 무성한 통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포털에 닌겐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본 영어권 누리꾼은 닌겐의 정체는 극지방에 서식하는 벨루가 고래가 아닐까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닌겐의 모습이 머리가 크며 유달리 흰색의 피부를 지닌 고래가 벨루가 고래라는 점에서 사진 속 닌겐을 착각한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빙하로 인한 착시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살짝 큰 물고기가
빙하로 인해 커다란 몸집과 살짝 굴곡이 생겨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유독 재미있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 의견에 따르면 일본이 미스테리를 워낙 좋아해서 새로운 미스테리를 만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독 일본에서 자료 증거라고 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바다는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본인이 바다에 제일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텐데 왜 꼭 일본만 닌겐을 보며 사진까지 찍었느냐고.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었다. 나 역시 살짝 일본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다 진짜로 짠하고 닌겐이 생포되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무조건 일본이 만든 가짜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남극의 닌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의 바다를 생각했을 때 생존 가능성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에 한 표 던지며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오늘은 예언을 너무나 정확하게 했다는 이유로 마녀로 불리운 부르만 예언가 마더쉽톤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영국의 예언가로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 이전에 활동했던 마더쉽톤은 훗날 최고의 예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될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까지도 예언했다고 하여 커다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 당시 너무나도 정확한 그의 예언을 두고 기독교 색채가 강했던 영국에서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예언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감히 신의 영역을 훔쳐보았다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비난했다. 400년 전 무지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던 종교인들에게 마녀라 낙인 찍히고 결국 그녀는 온 국민에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그랬던 그녀가 남겼다는 예언서가 현 시대에 와서 발견되었고 그 예언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혀졌다. 그 당시 마녀로 낙인 찍혀 그녀를 내몰았던 현재의 영국에서는 그녀의 예언서의 내용이 모두 들어맞자 그녀의 생가를 기념하는 관광지까지 조성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그녀의 예언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지구적으로 그녀에 대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녀가 비밀로 남긴 예언서를 20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나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올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예언지를 비밀로 만드노니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읽을 것이니 나의 예언들은 헛되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미지의 대지에서 금이 나오는구나. 미국 대륙 발견. 그런데 여기에서 미지의 대지가 왜 미국일까 생각해보니 미국하면 금을 찾아 카우보이들이 활동하던 옛날 서부 영화가 생각나서 그나마 수긍이 갔다. 이것은 연도를 거쳐 철제 괴물이 나타나 떨림과 양피지, 언어와 잉크를 집어삼키면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지도다. 9세기 철제 인쇄기 등장. 그냥 그대로 읽어서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니 아 그렇구나 하며 역시 수긍하게 된다. 세상이 뒤바뀌는구나. 농사를 짓는 모든 아들들의 손에 책이 쥐어질 지이니 가난한 자들은 이제 큰 지혜를 얻게 되도다. 책의 대량 배포로 인한 지식 대중화. 사내들이 후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잠들어 있는 세계의 산이 숨을 들이쉬며 얼음과 진을 죽음을 뿌리는구나. 대지가 흔들리고 마을과 마을을 삼키도다. 미지의 대지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는구나. 미국 남북전쟁. 물에서는 쇠가 나무 배와 같이 둥둥 떠다니는구나. 철제선박 등장. 말이 없이도 마차가 움직일 것이다. 기차, 자동차의 등장.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하얀색과 검은색, 녹색을 타고 이동하는구나. 비행기의 등장. 1900년과 26년 집을 지으면 집과 막대기가 빛을 내는구나. 그때 광폭한 전쟁이 계획될 것이고 불과 칼이 대지를 써버릴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계획. 히틀러 나이투쟁. 배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수영하고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때 새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세상의 절반이 피해 물들 것이다. 잠수함, 사진의 동영상화, 비행전투기 등장. 제1, 2차 세계대전 발발. 유유로 만들어진 집이 영국에 오는구나. 그러나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게도 같이 잔인하고 악마 같은 집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곳에서 불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서로를 죽여드는구나. 북쪽이 남쪽을 갈라놓을 때 사자의 입에서는 독수리가 이를 벌린 뒤 세금을 가져가는구나.
피가 저리고 잔인한 전쟁은 이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구나. 패망한 일본을 점령하는 미국, 6.25 전쟁. 울부짖는 괴물이에 사내가 타고 있구나. 그 괴물은 곡물을 집어삼키도다. 사람들이 말과 쟁기를 버리고 새처럼 떠나는구나. 트랙터의 등장과 사람들의 도시 이동.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눈 깜박임처럼 순간적으로 전화, 라디오, 인터넷의 등장. 사람들은 높은 언덕을 짐승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오를 것이며 물밑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거다니며 잠을 자고 자유로이 말까지 하는구나. 케이블카, 잠수함, 수중터널, 미래의 수중도시. 경이로운 먼 날 여자들은 사내와 같은 복장을 하고 바지를 입을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하는구나. 그들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구나. 현대의 여성들의 옷차림과 자전거 뒤에 타서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이 생길 것이다. 사내들이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더 고운 인생들을 파멸시키며 그들의 부인들에게 한 것 같이 하는구나.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고 사내는 마치 잠든 것처럼 걷는구나. 현대 대형 전광판, 미디어 언론이 등장하여 각종 성범죄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때 왕은 거짓 약속들을 하며 말하기 위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끔찍한 전쟁 계획을 세워 전에 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구나. 정치인들의 거짓말. 노란색의 사내는 막강한 힘을 얻는구나. 그들은 곰으로부터. 그러나 이 막강한 폭군은 실패하나 그들의 행위에서 위험이 자라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없노니 중국 대국화, 중국과의 협력, 미래의 역병.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이 살아가니 산과 굴 속으로 도망가서 자연 속에 살아가라.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며 바다가 포효하는구나. 언젠가 가브리엘이 바다와 해안에 서 있을 때 그때 그는 경이로운 나팔을 불것이며 오래된 세상은 죽고 새롭게 탄생할지니 불같은 용이 하늘을 가로지르는구나. 이 상황이 6번 일어나기 전에 이 대지는 죽을지니 이 예언의 6번째 선포자에 의해 인류 전체가 공포에 떨며 겁에 질릴 것이다. 용이 꼬리 핵미사일. 마지막 20번째는 무시무시한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이기까지 가는 상황을 예언했다고 한다. 7일간의 낮과 밤 동안 사람들은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사야보다 높게 솟구치고 해안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산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해일은 맹렬히 돌진하여 대지를 집어삼키고 인류는 진흙탕에 빠져들게 되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세상이 시간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말을 해준다. 세계 3차 대전. 이어서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생생한 세계의 종말에 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때는 별들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이상해진다. 별들이 지상 서쪽으로 쏟아지고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은 가히장관이었다. 별들이 쏟아지고 나서 동쪽의 물이 범람하게 된다. 동쪽의 많은 것들이 잠기게 된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다만 별들이 춤을 출 뿐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것이며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흉측한 두려움이 음식을 비밀의 언덕에 숨긴다. 그들은 거짓이며 약탈자와 도둑, 간첩들을 죽인다. 인간은 홍수의 공포로부터 빠져 죽는다. 그리고 겁탈할 것이며 거짓의 피에 빠진다. 인류의 손에는 피가 흐를 것이니 쓰라린 대지로구나. 용의 꼬리가 없어졌을 때 인류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상기하지 않고 웃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삶을 계속 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구나. 인류는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게 이치일지니 그의 가면 속 미소, 그의 그릇된 위엄은 신들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들은 용을 다시 보내고 하늘의 빛을 비추면 그의 꼬리는 갈라질 것이다. 대지가 찢기고 왕과 지배자, 노예들은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물의 지점을 따라 이동하나 사람들은 바다가 산과 해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대지가 갈라지고 새롭게 변화한다. 그대들은 이 예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 것이다. 나의 예언이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는가? 너무나 정확했던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마녀로 내몰렸다는 마더쉽톤.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부귀영화까지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테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안타까울 뿐이다. 오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녀 마더쉽톤에 대하여 영상을 소개하였다. 부족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선, 산호세 갤리온선.
1708년 6월 8일 스페인 산호세 갤리온선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해안에서 화염에 휩싸였다. 배는 늦은 오후부터 영국군과 전투를 벌였고 밤이 되자 62문의 갤리온선은 카리브해로 사라졌다. 그것으로 거의 600명의 사람들과 최대 200억 달러 상당의 금, 은, 보석을 침몰시켰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비싼 배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수세기 동안 산호세 갤리온선은 해저 바닥에서 그렇게 잊혀져 갔다. 그러나 2015년 콜롬비아 정부가 이 배를 공식적으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배를 둘러싼 미스테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도 갤리온선은 여전히 콜롬비아 해역 600m 깊이에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파선의 성배라고 불리는 유명한 갤리온선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산호세는 카르타헤나에서 40km 떨어진 열대 군도이자 국립공원인 로사리오 제도와 가깝다고 추측하고 있다. 사실 실존하는 보물선은 오랫동안 매혹의 대상이었다. 그것도 수많은 금과 은을 비롯한 금은보화로 가득 찬 보물선일수록 그것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호세 갤리온선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기록이나 증인들을 통한 추측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보물선이 된 갤리온선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산호세 갤리온선은 1708년 5월 말 파나마의 항구 도시인 포르토벨로를 떠났다. 배에는 당시 스페인이 지배하던 페루에서 추출한 금, 은, 보석이 실려 있었으며 오늘날 가치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지금 현 시세로 치면 13조에서 26조 사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큰 금액을 실은 갤리온선은 스페인의 왕위 계승을 위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식민지의 자원에 의존했던 스페인의 필립 5세에게로 향했다. 갤리온선의 선장인 호세 페르난데스 대 산틸라는 스페인 왕위 계승으로 전쟁에 연루된 영국군의 군함이 카르타헤나에서 갤리온선을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카르타헤나는 쿠바, 하바나,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정류장이었고 더 긴 여행을 하기 위해 갤리온선을 수리하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 꼭 거쳐야 하는 정류장이었다. 그러나 영국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선장은 어쩔 수 없이 카르타헤나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갔다. 그리고 결국 6월 8일 저녁 잠적해 있던 영국 해군과의 산호세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권총, 칼로 무장한 영국 해군은 갤리온선에 승선하여 선원들을 무릎 꿇게 하며 쉽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선장은 갤리온선을 이대로 내주고 빈손으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대신 배에 있는 화약에 불을 붙이고 갤리온선을 폭파시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여 13조에서 26조 사이의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금은보화가 갤리온선과 함께 해저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채 300년이 넘도록 꼭꼭 숨어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영국군도 갤리온선이 허무하게 폭발로 내동댕이 쳐지길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국군 또한 갤리온선에 담겨있는 금은보화를 통하여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여 전쟁에서 쉽게 이기길 기대했을 테니 말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갤리온선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채 콜롬비아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로부터 300년이 훌쩍 넘긴 지난 2015년 11월 27일 산호세는 미국에 기반을 둔 우주해양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레무스 6000이라는 로봇 잠수함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 거의 4m 길이의 수중 자율주행 차량은 해수면 아래 6km까지 탐험할 수 있으며 산호세 상공 9m까지 내려와 갤리온선과 돌고래가 새겨진 청동대포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렇게 300년이 넘도록 잠들어 있던 갤리온선은 드디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현재까지 콜롬비아의 해안에는 약 1000여 척의 선박이 침몰하여 있으며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상 최고로 비싼 보물섬이었던 산호세 갤리온선이 콜롬비아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각 나라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정 싸움에 휘말린 탓에 쉽게 건져 올려지진 않았다. 미국 구조회사인 해상 검색 아르마다는 1980년대 초에 배를 발견했으며 예용물의 50%를 주장했다고 밝혔고 SSA는 당시 콜롬비아와 합의했으며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2007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2015년 콜롬비아가 갤리온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을 때
SSA를 인정하지 않았다. 갤리온선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좌표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콜롬비아 상급 법원에 올려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산호세 갤리온선을 추출하기 위해 SSA가 아닌 다른 민간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까진 미루고 있다. 2018년 산토스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국의 바다에 침몰한 산호세 갤리온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다. 수중문화재법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산호세 갤리온선을 온전하게 건져 올릴 기술이 아직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자신들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그때 온전하게 끌어올려 그 많은 부를 독차지하려는 것인지, 여전히 갤리온선은 해저 깊숙한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한다. 발견하고도 쉽게 건져내지 못하는 것은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탐내는 탓이 클 것이다. 다만 외롭게 300년이 넘도록 홀로 웅크린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갤리온선을 빨리 건져내어 세상에 빛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예언한 데아라한 페테르데노프. 전 세계는 내게 경배하지만 나는 페테르데노프에게 경배한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스피노자의 신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페테르데노프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우상화하며 이렇게 말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페테르데노프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의 영상은 아인슈타인을 비롯 많은 인사들이 존경한다는 페테르데노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다. 페테르데노프는 1864년 태어났으며 1944년 사망했다. 배인사 도너는 페테르데노프의 영적 이름이다. 불가리아의 영적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페테르데노프는 사람들에게 강연하며 많은 가르침을 전파하였는데 종교, 음악, 기하학, 점성술, 철학 등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30년간 약 3,700여 권의 강의를 진행했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교황 등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톨스토이는 그를 만나러 여행하던 중 병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페테르데노프는 유독 사랑의 빛에 대한 강연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강연에서는 늘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말이 있다. 페테르데노프는 인류, 문명이 종말하고 동시에 지구상의 새로운 황금 시대가 시작된다고 주창한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강연을 했고 열렬한 추종자들이 있었다. 추종자들 중에는 이른바 뉴에이지로 불린 20세기 말엽, 서구 사회에 유행한 영적인 운동 및 사회활동가들이 포함되었다. 이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2650여 년 전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80세의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가 열반에 들면서 앞으로 2600년이 지난 뒤 위대한 한 분의 데아라한이 인간 세계로 육화한다고 예언했는데 그 데아라한이 페테르데노프란 것이다. 데아라한이란 아라한, 즉 온갖 번뇌를 끊고 때다름을 얻어 공덕을 갖춘 성자를 이르는 말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뜻한다. 모든 종교는 사실 각각의 민족과 인종, 시대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성립했으나 그 근본은 같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인간이 처한 조건과 여러 여건을 보아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만 겉모습이 진정한 모습인 것은 아니다. 이제 인류는 깨어나야 한다. 낡은 경전과 성서를 던져버리고 종교 집단에서 나오고 종교 건물을 부수고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지 말고 인류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원한 깨지지 않는 불멸의 신성한 빛을 찾아야 한다. 그 내면의 빛이야말로 진시한 부처요, 하느님이요, 알라요, 아트만이요, 신이다. 페테르데노프는 사랑의 빛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이 빛을 일깨워 영성의 눈을 떠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전부이기 때문이다. 고 역설했으나 이 빛이 성장하도록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지는 못했다. 예수, 석가 등등 빛의 일을 하고 간 인류의 종적을 남겼던 수많은 빛의 존재들 모두가 언어적으로 풀어내주는 것에 그쳤다.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수행, 그 어떤 영적 지도자들도 진공빛의 밝음이 성장하도록 돕지 못했다.
그저 설교나 예언 내지는 기록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위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2650여 년 전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전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태어날 위대한 성자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고, 그 예언 속 데아라안이 바로 1864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1944년 세상을 떠난 페테르 콘스탄티노프 데노프라는 인물이라고 한다. 석가모니의 예언 뒤에 200년경 스리랑카의 또 다른 데아라안이었던 난제밀다가 열반에 들기 전 모여든 여사람들에게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일과 위대한 데아라들의 인간 세계로의 육화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대에도 데아라안 난제밀다는 페테르 데노프의 인간 세계로의 육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예언 속 데아라안인지는 의문이다. 그의 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페테르 데노프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페테르 데노프는 우리 문명의 종말과 동시에 황금시대의 시작에 관한 예언을 남겼다. 그는 불가리아 태생으로 베이사 데노프라는 이름으로 영성가로서의 명망을 떨쳤고 음악가로도 활약했다. 그런데 신비주의 종파는 그를 신비의 조예가 깊은 신비가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페테르 데노프는 뉴에이지 쪽으로 연관짓게 되었다. 그들 신비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의 육화된 현인이며 고대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대성자였다.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고대 레무리아 아틀란티스로 내려온 고대 오시리스의 위대한 가르침의 아류작일 뿐이다. 모든 종교는 사실 각각의 민족과 인종시대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행화해졌지만 알고 보면 그 근본은 같고 그 메시지는 같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인간이 처한 조건과 여러 여건을 보아 다르게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그 모습은 진정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 모습은 그저 인간들에 비추어지기 위해 취한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일 뿐. 그 실체는 비침을 잊어선 안 된다고 신비주의자들은 이야기했다. 페테르 데노프는 이미 80년 전 194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르침은 영혼의 위대한 또 한 명의 데아라안으로 불리는 놈람 미카엘 아이바노프에게 전수되어 지금도 계속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빛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는 그가 남긴 최후의 예언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제 인류는 깨어나야 한다. 낡은 경전과 성서를 던져버리고 종교 집단에서 나오고 종교 건물을 부수고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는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며 영원토록 깨지지 않을 불멸의 신성의 빛을 찾아야 한다. 그 내면의 빛이야말로 진시한 부처요. 하느님이여 알라요. 신이다. 시간의 여정 동안 인류의 의식은 모호한 성질을 지닌 매우 오랜 세월을 건너간다. 이것은 힌두어로 칼리유가라 불리는 시기인데 종말이 다가와 있는 때이다.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시대 가운데 전면에 처해 있는데 이는 칼리유가 시대의 끝과 오려 들어가는 새 시대의 서막이다. 점진적인 개선이 인류의 사상과 감성이나 행동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곧 신성한 불에 복종할 것인데 이는 새 시대에 앞서서 사람들을 정화하고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한 단계 상승인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그 불이 오기 전에 지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새로운 도덕으로 변형시킨다. 막대한 파동의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부터 들어오고 지구 전체를 푹 담글 것이다. 이에 반하는 자들은 끌려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구의 주민은 모두가 같은 수준의 진화를 하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파동은 우리 각자에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는 변형은 지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전체 우주를 조화로 이끈다.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일이란 신에게로 방향을 맞추는 일이며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그의 진동의 수준을 높여서 강력한 파동 에너지와 조화시키는 일이다. 그 파동 에너지는 곧 사람을 강력한 오라와 함께 감쌀 것이다. 내가 말한 불은 우리 행성의 새로운 조건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재결합을 시키고 정화하고 모든 것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물질은 정련되고 그대 우리 인간의 가슴은 분노와 고통 불확실로부터 해당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각자의 몸에 빛이 날 것이며 모든 것이 개선되고 고양되고 사상 감정, 부정적 행위가 다 소진되고 소멸된다. 지금 우리의 삶은 노예이며 혹독한 감옥이다.
그때에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곧 무너지고 사라진다. 어떤 것도 현재 문명의 것인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사악함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지구가 전체가 흔들릴 것이며 지금의 현대 문명의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인간을 무지의 족쇄에 잡아놓은 것이다. 지진도 단순한 기계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의 목적은 인류의 지성을 깨우고 양심을 흔들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그들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태양계는 이전에 파괴된 별자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파괴의 잔해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동안 오염된 우주에 놓여 있었음은 지구 주민들에게 끼치는 독이 되었고 그 외 우리 은하의 여타 행성의 주민에게도 그 독은 유독했다. 오로지 태양만이 이런 유독한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다. 이 지역이 13번째 구역이다. 다름 아닌 반란의 구역이다. 우리 행성은 그동안 수만 년간이 구역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어둠의 구역의 끝인 출구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구역을 확보할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 출구를 벗어나게 되면 그곳은 더 진화된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며 그곳 역시 지금 상승 운동을 따라가는 중이다. 모든 이들은 상승의 흐름에 조화를 맞추도록 강요되어 있다. 만일 이런 방향에 복종한 거부하는 자들은 좋은 조건에 이 점을 잃게 되는데 그 조건이란 미래의 스스로를 고양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다. 진화에서 뒤처져서 남은 자는 앞으로 수천만 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번 상승의 파동은 또다시 수천만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와 태양계, 은하 우주는 모두 사랑의 맥박 아래에서 세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그대들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이란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돈과 권력은 마치 인생이 거기에 걸린 것처럼 존중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돈과 권력이 아닌 모든 것이 사랑에 복종하게 된다.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고통과 고난을 거쳐야만 된다. 그대들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엄한 앞날을 아직 알지 못한다. 새로운 지구는 곧 다가온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에는 지금 각자가 맡고 있는 일, 즉 노동이라는 것이 그리 혹독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일이라는 혹독한 노동이 아닌 각자가 영적, 예술적인 활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부드럽게 대할 것이며 태도의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모두가 조화롭게 될 것이다. 이는 각자가 스스로의 큰 희망을 따른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부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존경심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인류는 끝없이 항해를 하는데 우주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며 은하간 공간도 지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공부를 하며 신성한 세계를 빠르게 배울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수뇌부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는 6번째 종족의 시대가 된다. 그대의 운명은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며 6번째 종족을 환영하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것은 동포의 사상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거기엔 더 이상의 개인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없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의 바람은 사랑의 법칙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일이 된다. 6번째 종족은 사랑의 사람들이다. 새로운 대륙이 그것을 위해 형성되는데 이는 태평양상에서 떠오른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행성에 그분의 영역을 마침내 세울 것이다. 새 문명의 기초자를 나는 인류 형제라고 부른다. 또는 사랑의 어린이라고 하겠다. 그들은 선함을 위해서라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기에 그것을 대표한다. 사람은 한 가족을 이루며 이는 대가족인데 각자가 마치 몸의 한 기관처럼 움직일 것이다. 새로운 종족은 그런 완전한 방식으로 화합하며 사랑을 표출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의 인류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구는 투쟁하기 좋은 영역이지만 그러나 어둠의 힘은 물러갈 것이고 지구는 그들로부터 해방된다.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음을 알게 되며 새로운 인생 여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양심 없는 오만이나 신성을 저주하는 생애를 지속하는 일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인류 각자는 세상이 흘러가는 길이 자기들과 무관함을 알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만두려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는 빛을 보게 될 터인데 이것은 세계의 주요한 기초 위에 놓여진다. 하나는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며 또 하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부상이며 또 하나는 인류의 인권의 보호이다. 빛과 선함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는 단지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종교는 정화되어야 한다. 각 종교는 빛의 마스터의 가르침에 편린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끊임없이 일탈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가르침은 모호해졌다. 모든 신앙인은 단합해야 하고 스스로를 하나의 원칙에 합일되어야 한다. 그것은 종교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믿음의 기초에 사랑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동포애는 종교의 공통의 기반이 된다. 지구는 우주적 자기장, 광자적 에너지라는 특별하고 급격한 파동 에너지가 불어쳐서 곧 쓸려나갈 것이다. 지금부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인류를 학대한 자들은 그 파동 에너지의 강도를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불태우는 우주적 굴길에 빨려 들어간다. 그때 후회하게 될 터인데 이는 그들의 육신이 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쓰여진 바와 같다. 우리 어머니 지구는 신을 영화롭게 하고 새 생활을 수용치 못하는 자를 제거할 것이다. 지구는 그런 자를 마치 상한 과일처럼 거부한다. 그런 자들은 이 행성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사랑을 가진 이들만이 남게 된다. 지구상의 인간이나 동물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은 없다. 땅은 그러므로 정화에 들어가야만 한다. 어떤 대륙은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고 어떤 곳은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인류는 어떤 위험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니 헛된 목적을 추구할 것이고 쾌악을 탐닉한다. 반대로 여섯 번째 종족의 자들은 그들의 역할의 위험을 알고 있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게 된다. 그들은 생물계의 성장 사이클과 달리 스스로 번창한다. 그 사상은 마치 공기와 빛처럼 자유로이 순환되는 힘을 갖게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란 의미의 말은 제6의 종족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사야서 60장을 읽어보라. 그것은 여섯 번째 종족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며 사랑의 종족을 일컬음이리라. 고된 시기가 지난 후 인류는 죄 짓는 일을 그친다. 그리고 다시 덕성의 길을 발견한다. 지구 행성의 기후는 어느 곳이나 적절한 것이며 극심한 변동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공기는 다시 순수해지며 물도 마찬가지다. 기생충들은 사라진다. 인류는 이전 육화의 기억을 갖게 되며 그들이 마침내 예전의 조건, 즉 지구 과목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알며 기뻐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생충을 제거하고 포도나무의 죽은 잎을 뜯어내듯 진화된 존재들은 사람이 사랑의 신에게 봉사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개발하도록 좋은 조건을 준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두려워 말라.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대들은 선한 길에 있다.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려는 자는 공부하고 의식을 갖고서 일하며 준비하라. 동포의 사상에 감사하라. 지구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엄청난 고통이 올 터인데 이는 의식을 깨우기 위함이다. 수천 년간 쌓은 죄는 속죄되어야만 한다. 고난의 파동 에너지가 지구의 존재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업보를 녹여내는 일을 해준다. 해방은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다. 인류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주의의 종말을 가져온다. 지구 아래에 특별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혁명이 자연 속에서 곧 표출될 것이다. 신은 지구를 리모델링하고자 결정했다. 그러니 그분이 지구를 정화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이다. 새 질서가 지난 것을 대체한다. 이는 사랑이 지구 위를 지배하는 질서이다. 이어서 한국이 지구 공화국을 주도한다는 예언을 했다고 하여 마저 소개하겠다. 세속적 현대 서구 문명의 세계적 규모의 팽창이 멀지 않은 장래의 정치 형태로 변하여 자연적 국경이 없는 하나의 나라 안의 지구의 표면 전체를 포함으로 세계 국가의 정치적 이상을 드디어 실현시킬 정치 조직이 성립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 정치 조직의 시작은 동양에서 시작될 것인데 새로운 정치가는 국제연합 조직에서 모든 국가의 허락을 받은 절대자의 위치로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의 동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할 권력을 가지게 된다. 나는 그 나라가 보이는데
국가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는 않으나 그 나라의 민족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영혼과 담대함을 가진 국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던 지구를 하나의 단일 사회로 만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고 지구촌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세계는 지구 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페테르 데노프는 한국이 지구 공동체의 선구자가 된다고 예언했다. 무수히 많은 예언가들은 페테르 데노프의 이러한 예언 속에 등장하는 동양은 한국을 의미하며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현재 문화의 측면에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그 어떠한 차별이나 등급을 나눠 놓지 않았으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즐기고 기쁜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도처에는 한국의 발자국들이 페테르 데노프의 예언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페테르 데노프의 다음 예언도 마저 살펴보자. 미래는 21세기에 국가 단위의 국경 구분이 힘을 잃으며 인류는 지구공화국이라는 하나의 통합체로 뭉치게 될 것이다. 첨단 기술은 국가 간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며 환경, 식량, 위협 등의 문제는 해결을 위해 협조 체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국제 기구들이 신설되고 그 영향력은 개별적인 국가들을 능가할 것이다. 이른바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 공화국. 지구촌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합쳐지는 통합 세상이 출현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거대한 국제 기구가 새로운 정치 형태로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21세기 초의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를 거치면서 인류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고 국가 단위를 초월한 새롭고 강력한 국제 기구의 출현이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이 경제 공동체에서 정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 앞으로 유럽을 넘어서 지구 전체가 서서히 하나의 단일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사회는 국가를 단위로 정의되어 왔다. 지구 공화국이 되면 이제 지금의 국가는 낡은 개념이 된다. 한국이 주도하는 지구 공화국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페테르 데노프의 놀라운 한국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의 예언처럼 페테르 데노프는 진정한 대하라 아니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진짜 대하라 안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라지고 잊혀지는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라면 그 가치의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잊혀진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 한 토막을 다루도록 하겠다. 그노시스 사회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 문서의 미스테리와 최근 드디어 사회 문서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하여 그 풀린 수수께끼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4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오리엔트 연구소의 2명의 남자가 낡아 빠진 가죽 두루마리와 몇 조각의 두루마리를 함께 가지고 찾아왔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으로 구약 성서 이사야 전권과 또 다른 성서의 내용이었다. 16세의 어린 양치기 소년 모하메드가 이스라엘의 소그모수사의 인근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하여 현재까지 그 가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유명한 쿰란 동굴의 사회 문서는 어린 한 목동의 손길에 이끌려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베두인족 목동인 모함메드 아흐메드 에라메드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던 목동은 양피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두루마리 중 3개를 골동품상 이브라임 미즈하에게 헐값에 넘겼다. 그 외에 두루마리 중 5개를 예루살렘의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 마르 아타나시오스 사무엘이 샀으며 나머지 3개는 그해 11월 24일 유명한 성서학자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고고학 과장 엘리자르 수케닉 교수가 매수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인 구역인 구 예루살렘과 유태인 구역인 신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수케닉 교수는 철조망 너머로 아랍인 골동상인이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것들을 구입했다.
그 뒤 1954년에 수케닉의 아들 와이 야딘이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무엘 대주교로부터 5개의 두루마리도 사들여 현재는 이들 두루마리 전부를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그 뒤로 고대 문서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총 11개 동굴에서 100여 개 이상의 문서나 문서 파편, 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국외 반출이나 이득을 노린 고문서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매각행위 등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고 다시 매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자해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화석 복원 등의 기술이 서적이나 문서 복구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문서들과 고고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벽화 등이 복원되고 있기에 전문가들로 꾸려진 복원팀은 부셔지고 지워지고 뜯겨진 사해 문서를 조심스럽게 하나 둘씩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해 문서에는 당시 시대상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하느님을 일관되게 엘로힘으로 칭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많은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나자 서구의 학자들은 쿰란 동굴에서 수천이나 되는 성서의 단편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68년경에 이르고 있었다. 초기 원시 기독교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회사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감독하에 기독교와 유대교로 구성된 비공개 형식의 배타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고 연구해왔다. 비공개로 진행되자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1월 19일에 사회사본 연구에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심적인 고고학 박사가 쿰란 문서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내용의 일부는 타임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문서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마침내 지금이 바로 전진을 위한 시대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이 귀중한 문서는 구약의 초본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예언과 역사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파리에서의 기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준 본진 박사의 보고는 다가올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 팔레스타인 목동에 의해 1947년 문서가 발견된 이래 이 문서에 대해 많은 글을 써온 본진 박사가 결코 일반인이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특별한 정보를 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의 고고학자 울리케 호프만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문서에 대한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힐 정직성과 용기를 지닌 것에 대한 본진 박사를 찬양했다. 2000년 된 사해 문서의 연구와 발간을 주관하고 있는 바티칸과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본진 박사는 그들이 50년간 대중을 속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비밀의 사해 문서 내용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2년에 이 바티칸의 사해 문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함께 본 다른 5명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 고위 바티칸 소식통은 본진 박사가 실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균위자로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신뢰와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 소식통은 이 특별한 문서의 내용이 안전을 위해 바티칸에 보내진 것은 그 내용이 세계의 경악과 혼란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근거가 있든 없든 결국 본진 박사가 밝혔으므로 명백했지만 본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며 후회는 없다. 내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느님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개된 사해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수의 결혼. 거대한 원반형의 우주선 UFO 함대가 2500년 전 지구에 착륙했다. 노아의 방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었다. 모세는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아니다. 그는 다른 행성에서 왔다. 하나님의 모습은 불타는 초록 눈과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를 하고 있다. 사해 문서에는 장대한 탈것, 바퀴천사의 부대와 함께 있는 전투차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해 문서 또 다른 곳에는 날아다니는 UFO에 대한 기록 등이 있었다. 그노시스 문서 또는 사해 문서라고 말하는 문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학자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뿐더러 더 나아가 사기꾼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결혼이나 우주선과 외계인은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금지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노시스 사회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하게 된다.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모략하기 위한 무리들이 그때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종교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대하여는 그 어떤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의 글대로라면 현대의 외계 우주선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며 인류가 깨어있는 상태라지만 그 시절 문명의 사람들이라면 반짝거리는 음반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레이저처럼 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오는 단편들이기에 그 시절 신격화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외경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문서에는 고대 종교인들이 리모트 뷰잉, 즉 다시 말해 초감각 원격 투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계 존재들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지구인들과 저촉해온 외계인들은 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살고 있으며 이름을 아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노시스 문서에 따르면 아콘은 지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태양계에 존재한 생명체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지구가 형성되자 지구에 침입해 인간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진화를 통해 실체를 자각하고 여러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며 우주적,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을 방해해 인류가 성숙하게 진화되지 않은 시점에 월등한 과학기술을 전달하여 인류 간의 탐욕을 키우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조종해 끝내 인류가 과학기술을 남용하다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악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콘이라는 외계인들이 여러 번의 지구 리셋을 조종했다는 말이 된다. 그노시스 문서에는 아콘의 존재가 신생아나 태아의 모습과 닮거나 서양의 용이나 파충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오늘날 외계인을 목격한 많은 이들에게 묘사된 외계인들의 전형적인 형상인 코와 귀가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닮은 그레이 외계인들과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장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왜 에스겔서가 기독교인 특히 목사 등 교회 사역자들에게 골치 아픈 장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바이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목 붙인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거의 2000년 이상 바이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모습이 현 과학의 세계에 와서는 UFO의 모습이라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기독교계에서도 바이블 해석을 해도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다들 함구하고 있다. 아마 일부 기독교층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 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을까? 구약은 신약보다 오래된 바이블이며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기록물에서 기계적인 물체의 비행체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 아마도 외계의 제3문명체가 이 지구상의 인간사에 관여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스겔서가 포함된 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숱한 인류가 봤겠지만 에스겔이란 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 그의 기록이 바이블에 포함된 후에 자고 하나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아직까지도 비밀에 쌓여있는 사회 문서의 비밀이 최근 풀렸다고 한다. 사회 문서의 일부를 2명의 서기가 썼다는 사실을 인공지능 AI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 문서 중 가장 긴 이사야 문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서기가 거의 동일한 필체를 사용해 필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두루마리 또는 사회 사본으로도 불리는 이 문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내용을 담고 있다. 약 70년 전 발견됐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문서의 첫 번째 세트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한 지구의 사해 근처 쿰란의 한 동굴에서 어느 베두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세트에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고가 들어있었는데 원고가 쓰여진 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사야 문서는 지난 1940년대와 50년대에 발견된 약 950개의 문헌들 중 하나다.
하지만 54개의 세로단을 절반으로 나눠 거의 균일한 문체로 썼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보인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 연구진은 최첨단 패턴 인식과 AI를 이용해 이사야 문서를 살펴봤다. 그리고 문서상에 5,000번 이상 나타나는 하나의 히브리 문자인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를 분석했다. 학자인 물라덴, 포포비치와 마루프 달리, 람베르트 슈마커 등은 자신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대 잉크의 흔적을 추출해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잉크의 흔적은 사람의 근육 움직임과 직접 연관돼 있어 개인마다 다르다라면서 이는 2명 이상의 서기가 필사 작업을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2명의 서기가 함께 작업하며 동일한 스타일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들은 필체의 유사성을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과 같이 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필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최근까지도 현대학자들이 이를 구별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다 내지는 기독교를 시기, 질투하는 이단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짜집기식 소설이라는 등 그노시스 사회문서에 대한 신뢰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한다. 어쨌거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을 터인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하며 이만 마치고자 한다. 한국의 미스테리 500년 된 신비한 우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나라의 구군을 알려주거나 막아준다는 전설이 많다. 그 일례로 큰 일이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려 중대한 사건을 미리 알린다고 전해지는 사명대사의 밀양표충비가 있는데 이 밀양표충비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이었으며 종전 이후 일본에 건너가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환국시킨 사명당 송은대사 유정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다. 일명 사명대사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에 있어 동쪽의 피해를 막아주고 재앙을 물리쳐 퇴조비라고도 불리우는 허묵선생의 척주동의 비 등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유독 미래를 예언하거나 나쁜 애군을 막고 물리쳐주는 비석 또는 신비한 문화유적이 생각보다 많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비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인 500년이나 된 신비한 우물을 소개해드리겠다. 이 우물은 현재 약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충북 증평군 사곡리 사척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다. 버드나무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린 500년 전의 조선시대 우물 모습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한 이 우물은 1456년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우물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내려온다. 이 놀라운 우물은 낮은 구릉 지역 산자락의 북향으로 자리한 사척마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 우물은 오랜 기간 마을의 공동 우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8년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역사와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름드리 굽은 버드나무, 네 토막으로 육각형의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려 제작된 이 우물은 독특한 점으로는 일반 우물의 1.5배나 될 정도로 그 크기가 장대한 것이 특징이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부터 원형을 유지한 이 우물은 곁에 있는 큼직한 버드나무까지도 무르지만 썩지 않은 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가뭄이나 장마철에도 그 수심 3m가량을 꾸준히 유지하며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며 마치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듯 적절한 물의 양과 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느 우물보다 조금 신비롭기는 하나 그렇다고 딱히 이상하다 할 만큼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에 2번 정월 대보름과 7월 칠석을 전후해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성껏 제를 올린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왜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 우물이 3번 넘치게 되는 때에 말세가 찾아온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우물이 넘친다고 말세가 온다는 말은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이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 깃든 전설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매번 2차례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뿐이다. 행여 우물이 넘친다고 마을이 홍수에 잠기는 것도 아닐 테지만 홍수보다 더 무서운 말세가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초기 7대 왕인 세조 당시 수양대군이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낸 세조찬이가 일어난 다음해인 1456년 조선은 온 나라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때 한 스님이 지금의 충북 사곡리 마을을 지나다 심한 갈증으로 길을 이어갈 수 없자 마을에 들려 한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부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인은 마침 길어다 놓은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스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직접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오겠다며 집을 나선다. 그렇게 여인이 나간 후 스님은 대청 마루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지만 물을 기르러 간 여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다소 의아해하였으나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치기도 하였고 잠시 휴식을 취할 겸 대청마루에 계속 앉아 있었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스님은 사연이 궁금하고 호기심도 나서 집을 지키며 기다렸다고 한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고 여인은 스님에게 서둘러 물 한 잔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마운 마음으로 물 바가지를 건네받은 스님은 시원한 물 한 잔의 갈증을 달래고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안악에게 늦어진 사연을 묻게 되었는데 그러자 여인은 마을에는 샘이 없어 10리쯤 떨어진 개울가에 가서 길러오느라 늦었다고 늦어진 사연을 스님에게 말하게 된다. 가뭄 때문에 마을 근처의 물은 모두 말라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심이나 되는 먼 길을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녀온 여인의 마음에 감동한 스님은 그냥 길을 나설 수가 없었고 여인의 고마움에 답례를 하고자 마당 이곳저곳을 자신의 지팡이로 두들겨 보았다. 그리고는 땅 아래가 온통 두꺼운 돌판으로 덮여 있어 물이 솟아날 길이 없는 것을 안 스님은 여인에게 이 마을이 두꺼운 돌들이 많아서 물이 솟아나질 못했다고 말하며 마을을 구석구석 살펴보고는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고목나무 옆으로 가서 이때 구경을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파라고 말했다. 이곳을 파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도 마을 사람들은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곳은 큰 바위가 바닥부터 솟은 돌로 된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 리 없다며 스님의 말에 반기를 들자 스님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파내어 보면 겨울에는 더운 물이 솟아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찬물이 솟아나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무리 큰 가뭄이 와도 이곳에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굳은 장마철에도 이곳의 물은 넘치지 않아 마을에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스님의 말에 보통 스님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느껴진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믿고 돌바닥으로 이루어진 마을 한복판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무려 닷새를 파내려 갔을 무렵 드디어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이윽고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와 지금까지 파낸 깊은 틈이 모두 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스님은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우물은 가뭄이나 홍수에도 마르거나 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우물에 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메마른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올 것을 예측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스님이 이러한 말을 하니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곧 이어 이렇게 말했다. 우물이 넘치는 일은 2번까지는 나라의 큰 병고를 예고하는 일이 될 것이나 이 우물이 3번째 넘치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스님은 이 예언을 남기고는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겨울에는 따뜻한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된 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평안한 생활을 이어가며 스님의 예언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물의 이름을 말세우물이라 짓고는 지금까지 마을의 공동 우물로 사용했다.
그 사건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동안 우물은 한결같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늘 마르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콸콸 넘쳐버린 것이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스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으로 모두 공포에 질렸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선 땅에 왜구가 침략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때가 바로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스님의 예언대로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말세 우물을 늘 지켜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후로 한동안 평화로웠지만 이 우물은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로부터 다시 300년의 시간이 흐르던 1910년, 정월 중순에 두 번째로 우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경술국시. 1910년 8월에 대한민국은 조선식 민지로 일본에게 국가로서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며 다시금 나라는 큰 환난의 시기를 겪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말세가 찾아온다는 세 번째로 우물에 물이 넘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독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넘치지 않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물과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를 제공해주는 우물을 신성시하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지는 일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는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올라 다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1947년에는 우물 하단에 석출이 깨져서 보수공사 차원에서 우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마을에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전처럼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라앉아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 농작물을 모두 버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우물이 화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해 무당을 불러 제를 올리고 집집마다 초를 켜고 기도를 올려 우물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도 1년에 2번씩 정월 대보름과 7월 칠석전 우물을 청소하고 제를 올리며 우물을 신성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1950년 6월 24일 우물에 물이 가득 차올라 넘칠 뻔했으나 넘치지는 않았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대로 6.25 한국전쟁까지 예언한 우물의 예언은 이제 단 한 번 남았다고 전해진다. 마을에 우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치는 그날, 정말로 말세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500년 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한 우물에 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렸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매번 늘 감사하다. 다음에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준비하도록 하겠다.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즈텍 문명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는 남아메리카의 신화적인 황금도시로 수많은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 전설은 아즈텍 문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즈텍과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막대한 금과 은의 재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의 기원은 콜롬비아의 무이스카족에서 시작됩니다. 무이스카족의 왕은 금가루로 몸을 덮고 신성한 호수인 카타비타, 호수 한가운데에서 보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소문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엘도라도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 금으로 덮인 자를 의미하며 처음에는 금으로 몸을 덮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53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의 정글, 평원산 강을 탐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엘도라도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타비타 호수를 준설하여 약간의 금을 발견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엘도라도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엘도라도 전설은 수많은 소설, 영화, 게임 등의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 더 로드 투 엘도라도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는 2000년에 개봉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기꾼 친구인 툴리오와 미겔의 모험을 그립니다. 1519년 스페인 툴리오와 미겔은 도박판에서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순시병에게 쫓기다가 출항 준비 중이던 배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배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결국 엘도라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는 엘튼 존이 작업한 OST로도 유명하며 그의 음악은 두 주인공의 모험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줍니다. 영화는 유머와 감동을 적절히 섞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엘도라도의 전설과 두 주인공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험을 통해 관객들은 황금 도시의 신비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현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도라도 전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은 인간의 탐욕과 모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황금을 찾아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도시 엘도라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경 2000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교도의 힘은 쇠퇴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라나다 왕국이 점령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는 이웃나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하여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인 카르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을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냐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황금을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실망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들이 군인, 도둑 광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 개척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아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를 꾸려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 정복의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코르테스가 원정 대장이 되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받아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과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피레마에 신문의 대포를 실은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여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루트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가 출항하게 되었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합병하여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찬란한 고대 문명이었지만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약탈물로 금괴 6톤과 은괴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한 족장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라도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나중에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호수로 초기에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해발 700m사와 산스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입니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는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산맥을 넘어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와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가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후 아마존 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하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강 상류의 한갈래인 지금의 나포강에 도달했습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1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강 어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로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요?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요?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예언들을 마주하며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와 시대마다 예언가들이 했던 예언을 참고하여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베스트 7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2019년 12월 8일에 발표한 예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으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10년 안에 세계인의 일자리 2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딩쿤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언한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딩쿤츠의 소설 어둠의 눈에서 언급된 바이러스 우한-400은 중국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된 인공 바이러스로 400번째로 만들어진 미생물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은 가상의 이야기며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설 속 우한-400의 치사율은 100%로 설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훨씬 낮습니다. 어쨌거나 어마무시한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의 향후 소설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그는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소설은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2045년에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중국의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고무될 만큼 흥분되며 기대감으로 충만할 멋진 예언이 되겠지만 이 또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인 피터 자이아는 지정학 분석가로 지리 인구, 국제 정치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의 경제적 추세와 패권 싸움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28일에 출간된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인들이 난관을 극복할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일본을 추월하고 거대한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자녀 정책 때문에 2030년 이전의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그가 우리 한민족을 정확하게 깨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가 말한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아야 할 숙제가 되겠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 블룸버그를 비롯한 해외 외신이 주목하는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싱크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제이슨 싱크 회장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그는 여러 강연과 저서를 통해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간되었으며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그는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래를 설명하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병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강연에서 자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말하며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자 그 숨결이 바람이 되어 중국까지 날아가고 곧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에 그 바람이 뒤덮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급속도로 변할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한국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은 영적, 물질적으로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녀의 예언이 과연 맞을까요? 6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석학 차크 아탈리 역시 자신의 여러 저서와 강연에서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세계 경제대 예측과 다양한 강연에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긍정 경제를 주장하며 한국은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가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 예언가는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입니다. 그는 대회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2020년 4월 14일에 발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며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무궁한 발전 가능성으로 최강 대국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처럼 현재도 흘러가겠지만 먼 미래가 된다 해도 현재 흐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타임캡슐이나 기타 자료들을 남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먼 과거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거의 기록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미래에 가면 현재의 정답들이 오답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미스터리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미스터리들 중 아직까지도 도저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미스터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1872년 12월 4일 영국 상선 디 그라티아호가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유령선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 배는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선장 벤저민 브리그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배에는 6개월치의 물과 식량이 있었고 선원들의 개인 물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내에는 폭력의 흔적이 없었고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배에는 다량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해 도구들은 부서지거나 사라졌으며 선장의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알코올 원액이 새어나와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선장이 화물의 상태가 불안정해져 폭발을 우려해 배를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06년 영국 대학의 실험에서는 사라진 9배럴의 알코올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사건 중 하나로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불과 함께 거론되는 물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로 가득한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들과 전설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해양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역사상 가장 희한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872년 어느 날 벤자민 브릭스 선장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던 선원들을 태우고 뉴욕시를 출발하여 드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브릭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노바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트는 한 달 뒤 뉴저지에서 제노바로 가는 다이 그라시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발견됩니다.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은 바다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의 초타수는 곧바로 선장 모아우스에게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해 배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아우스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고 낯선 배가 자신들에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혹여 해적선이나 유령선은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선장은 선원들을 다독이며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에게 작은 배를 띄워 그 음산한 배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선원들은 곧 그 배의 정체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적선이나 유령선이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메리 셀레스트는 마치 오래된 유령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말 그대로 유령선처럼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버려둔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채 조류에 휩쓸려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무척이나 나빴던 메리 셀레스트 호는 메리 셀레스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밧줄과 장비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처의 갑판을 비롯해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갑판 위에 버려진 임시로 설치된 사운딩 로드인데 이는 훗날 브릭스 선장과 그의 가족과 선원들이 실종된 미스터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 만큼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그때 당시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배의 시계와 나침반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또한 배의 구명정 밧줄도 그대로 있었고 화물인 알코올 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개인용품 역시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리 셀레스트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한 달 가까이 유령처럼 표류했던 것입니다. 항해 일지 역시 11월 25일 이후로는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선장과 선주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여러가지 가설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를 손상시키는 자작극을 펼친다고 해도 배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핀 곰팡이가 승객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 UFO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설, 화물로 실은 알코올이 폭발했다는 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수사 끝에도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아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급된 선장 일지와 의외로 말끔한 선체, 그리고 주인이 없음에도 발견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미스터리함까지 메리 셀레스트 호는 최악의 선박,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강렬한 추측과 다양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해적 또는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싸움의 흔적이나 강제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기에 묵인되었습니다. 폭발 또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선박은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조사와 인양 시도를 포함하여 선원들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고 메리 셀레스트 호의 미스터리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감안하여 해양사학자와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연구 및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의 사건은 바다의 신비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뜻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해양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미래 어느 날에 가서는 그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메리 셀레스토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할 만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 게시물에서는 메리 셀레스토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다. 해적이나 반란의 흔적도 없고 폭발이나 구조적 결함도 없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알코올이 새어나와 폭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왜 구명보트는 발견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로카드로 사건을 분석한 블로그에서는 타로카드를 본 결과 선원들이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여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리 셀레스토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의견과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메리 셀레스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